온라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의 경전을 탐색하다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나에 관한 인식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의 개념으로서 자아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알고자 한다면 우리가 아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먼저 자아라는 개념부터 설명하죠. 우선 자아라는 개념은 독립된 신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나라는 세상에 유일무이한 얼굴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 다음으로 무엇이 생겨나기 시작할까요? 독립적인 사고, 의식, 느낌, 욕망이 생겨납니다. 심지어 염원도 생겨납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독립적인 나의 가장 큰 특징은 무언가를 얻으려 하는 마음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원하는 마음이죠.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합니다. 우선 각진법사가 여러분께 이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스승님.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제목은 네 것이 곧 내 것이다입니다.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남녀 2명입니다. 여자의 이름은 왕칭이고 남자의 이름은 류주창입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였습니다. 아내인 왕칭의 집안은 꽤 부유했습니다. 왕칭의 부모님이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 수완이 뛰어났죠. 그래서 왕칭은 어릴 적부터 부유한 가정 환경에서 큰 좌절이나 고생 없이 자랐고 돈 씀씀이도 큰 편이었습니다. 반면 남편인 류주창은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남동생도 있었죠. 부모님은 모두 평범한 노동자인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류주창은 학생 시절에 강인하고 진취적인 성격이었죠. 왕칭은 그런 류주창에게 반했고 류주창의 진취적인 면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후에 왕칭은 가정에 매우 충실했습니다. 남편인 류주창의 집안에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적극적으로 아낌없이 도왔습니다. 예를 들면 시아버지인 류주창의 아버지가 병으로 입원하셨을 때 병원비가 버거워 힘들어하자 왕칭은 곧장 시어머니에게 2천만 원을 내어드렸습니다. 시아버지 병원비로 내어드렸죠. 그리고 또 2년이 지나 류주창의 남동생이 결혼을 앞두고 사돈댁에 예단비를 줘야 하는데 또 돈이 부족해서 집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그러자 며느리인 왕칭은 우선 자신이 마련하겠다며 곧장 1,50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야말로 몇 년 동안 왕칭이 류주창 집안에 와서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준 셈이죠. 실제로 류주창의 집안 사정도 왕칭 덕분에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나중에 류주창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도 재미없고 지겨운데 사업이나 해볼까? 사업을 하면 희망이 생기겠지? 그러자 왕칭은 아내로서 남편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류주창 집안은 돈이 없었죠. 결국 또 왕칭이 친정 부모님께 1억 원을 빌려와서 류주창의 사업 미천으로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업이 쉽지 않죠. 사실 류주창은 그만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결국 미천이었던 1억 원을
금세 흔적도 없이 깡그리 날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왕칭은 남편을 원망하거나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왕칭은 사랑을 믿었고 그 결혼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희생은 모두 더 나은 가정의 미래를 위한 것이고 그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왕칭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남편인 류주창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봐, 당신은 외동딸이고 집안도 잘 사니? 나중에 부모님이 늙어서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전부 당신 것이 되겠지. 당신 것이면 내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당신네 부모님 돈을 쓴다고 한들 결국 내 돈을 미리 쓰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이런 말을 했죠. 왕칭은 처음에는 류주창이 농담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학 교육까지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말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나중에 보니 그 말은 농담이 아니라 류주창의 진심이었습니다. 당연히 네 것은 내 것이니까 자신이 왕칭의 돈을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심지어 왕칭이 아이를 낳자 류주창은 아내에게 못생기고 뚱뚱하다면서 구박까지 했죠. 늘 그런 식으로 왕칭을 흉보고 나무랐습니다. 게다가 접대해야 한다는 둥,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는 둥, 사업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둥 온갖 핑계로 새벽까지 집에 안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왕칭은 계속 참았습니다. 참는 것이 가정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결혼 8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 8년 동안 왕칭은 가정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고 헌신했죠. 그때 왕칭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회사에 자금 회전 문제가 생겨서 회사가 곤경에 처했습니다. 온 식구가 방법을 찾아 나섰죠. 왕칭은 마침 류주창의 동창 중에 은행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친구 한 명이 떠올랐습니다. 류주창이 그 친구에게 연락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다리만 놓아주면 부모님이 어렵지 않게 대출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죠. 그래서 왕칭이 류주창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당신이 동창에게 우리 집 사정을 잘 좀 얘기해줘요. 사실 대출만 잘 받으면 1, 2년 안에 다 상환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당연한 부탁 아닌가요? 그런데 남편의 대답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아니, 당신네 집안 사업은 당신 집안의 일이지. 회사 상황이 안 좋은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다리는 못 놔주겠어. 나중에 제대로 못 갚으면 나만 평생 빚더미에 앉을 텐데 그 진흙탕에 빠질 수는 없지. 왕칭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내가 당신이랑 8년을 살면서 친정에서 돈은 다 끌어다 썼잖아요. 나한테는 네 것이 내 것이라면서요. 그럼 처가도 당신 집이나 마찬가지인데 처가에 문제가 생겼으면 다 같이 문제가 생긴 건데 사위로서 도울 만큼 도와야죠. 그게 당연한 일 아닌가요? 하지만 류주창은 끝내 돕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왕칭은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거죠. 남편은 본래 인두겁을 쓴 이리처럼 배은망덕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왕칭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마음이 싸늘하게 식었죠. 왕칭은 자신의 부모님과 함께 서둘러 방법을 찾은 끝에 경영에 다시 매진했습니다. 2년이 지나자 회사는 어려움을 딛고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죠.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잘 되자 류주창은 또 병이 도졌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이래서 돈이 필요하고 저래서 돈이 필요하고 어머니가 돈이 필요하고 동생이 돈이 필요하고 온갖 핑계를 대며 왕칭에게 친정에서 돈을 가져오라고 했죠. 어머,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갑자기 또 제 돈이 당신 돈이 됐어요? 처가가 힘들 때는 돈을 구해주기는커녕 도와주지도 않았잖아요. 그때는 내 것, 네 것 칼같이 구분하더니 인제 와서 돈 필요하니 손만 벌리면 다해요? 류주창이 소리쳤습니다. 감히 나한테 대들어? 이제 아주 기어오르는군. 내가 내 돈을 쓰겠다는 거니 빨리 가서 돈이나 가져와. 싫어요. 그렇게는 못해요. 그러자 류주창은 못하겠으면 이혼해. 사실은 겁만 줄 생각이었죠. 왕칭이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이혼 좋지요. 합시다, 이혼. 말다툼이 오고 간 후 류주창은 겁이 났습니다. 수년 동안 자신이 막말을 해도 아내인 왕칭은 늘 참아줬으니까요. 그 양처럼 순하던 아내가 지금은 이혼도 불사하겠다며 사나운 늑대처럼 변한 겁니다. 걱정되기 시작한 류주창은 곧바로 아내를 달랬죠. 됐어. 그냥 홧김에 한 말이야. 이혼은 없던 말로 해. 하지만 이미 왕칭은 단 하루도 함께할 수 없었죠.
그래서 곧바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까지 가게 되자 류주창은 또 아내를 구슬리기 시작했죠. 소송이라니 일 키우지 말고 화해합시다. 굳이 꼭 이혼해야겠다면 위자료라도 많이 챙겨줘. 그럼 이혼해 줄게. 왕칭이 말했습니다. 내가 왜 돈을 줘요? 그리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이렇게 말했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은 결혼 당시 왕칭의 부모님이 전액 지불하여 구매한 부동산이며 류주창은 돈을 보탠 바 없습니다. 두 분이 함께 보낸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부인은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창업 자금으로 지급한 1억 원도 상환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으로서 모든 도리를 다하였음에도 남편이 위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정서적, 법적, 이성적으로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땅땅땅 법봉 소리와 함께 이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류주창은 맨몸으로 쫓겨났죠. 빈손으로 쫓겨났군요. 류주창은 재산 분할을 전혀 못 받았나요? 한 푼도 못 받았죠. 아내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일속만 챙겼죠. 결혼 10년 동안 이것저것 요구만 하면서 많이도 가져갔잖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헤어지고 말았죠. 너무 이기적이었군요. 네, 너무 이기적이죠. 주제가 아주 명확한 일화였습니다. 연애 끝에 결혼했는데도 너무 부정하군요. 심지어 일부러 유복한 집안의 딸이라 결혼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군요. 부유하니까 돈을 본 거죠.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그런 사람들은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이기주의자는 자기 자신만 사랑합니다. 맞아요. 자기 자신만 사랑해요. 너무하는군요. 게다가 이기적인 사람들은 평소 자기 본성을 아주 잘 숨기죠. 그러다 위기가 닥치면 그 본 모습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남의 돈 쓰는 건 괜찮아도 그 사람이 공경에 처하면 절대 돕지 않아요. 절대 돕지 않네요. 심지어 처가가 파산이라도 하면 먼저 이혼하자고 했을 겁니다. 저 멀리 도망치겠죠. 분명히 그럴 겁니다. 이기주의자들의 특징이죠. 이기적인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 자신을 먼저 생각하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인과 의가 없습니다. 냉혈한이죠. 맞아요. 저는 이 이혼에 찬성합니다. 인정에 메마른 사람이죠. 맞습니다. 이런 사람과 같이 산다면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음처럼 차갑고 냉랭할 겁니다. 게다가 남편의 그런 욕망은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한 번으로는 만족 못하고 계속 요구하기만 했죠. 성에 차지 않았던 겁니다. 욕망이란 골짜기는 메우기 어렵다는 말이 있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정말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나 이런 유형의 결혼 문제는 꽤 자주 있는 일입니다. 많이들 그러죠.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나 자신에 집착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아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면 다시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다. 화엄경 중에서. 이제 이어서 우리 법사가 다른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스승님.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일화의 제목은 차를 사달라는 시어머니입니다. 역시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내의 이름은 샤오순입니다. 샤오순과 남편은 원래 같은 회사의 동료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부부가 된 후에 업무 능력이 뛰어났던 샤오순은 가정 형편을 개선하려고 경쟁이 훨씬 치열한 다른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그 회사에 출근하면서 연봉이 더 높아졌습니다. 사실 가정의 경제를 위해 선택한 이직이었죠. 이 부부가 결혼을 준비할 당시 샤오순과 남편은 모두 평범한 월급쟁이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준비할 때 남자 쪽도 부유한 집이 아니어서 시부모님도 예단비를 그리 넉넉하게 주지는 못했습니다. 약 1,000만 원 정도였죠. 샤오순의 집안 역시 그리 부유한 편은 아니었고 대입을 앞둔 남동생도 있어서 부모님이 학비도 부담하셔야 했죠. 그래서 혼수를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샤오순은 늘 마음이 무거웠죠. 시댁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예단비는 받았는데 혼수를 준비하지 못했으니 앞으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신이 번 돈으로 시댁에 조금씩 보태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댁 살림을 돕기로 했죠.
샤오스는 마음이 정말 곱고 착했습니다. 늘 살뜰하게 가정을 챙겼죠. 매달 자신의 월급에서 40만 원씩 따로 빼서 시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시댁에 경제적으로 보탬을 드린 거죠.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는 매달 50만 원씩 부동산 대출 상환금을 줬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생활했죠. 사실 매달 이렇게 큰 돈을 내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이처럼 샤오스는 마음씨 고운 며느리였습니다. 반면 시어머니는 샤오스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아 늘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시집 오면서 빈손으로 왔다고 생각했던 거죠. 마음속으로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며느리가 집안 살림에 전혀 보탬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늘 품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샤오슨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을 때도 시어머니는 냉랭했습니다. 여행을 가느라 병원도 안 와보고 안부 한마디도 없었죠. 산후조리 기간에도 전혀 도와주지 않았고 손주에게 관심도 없었습니다. 샤오슨이 낳은 딸을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핑계만 댔죠. 아이고, 내가 바쁘구나. 여행을 가야 하거든. 여행에서 돌아온 뒤에도 몸조리 중인 며느리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샤오스는 친정에서 몸조리를 해야 했죠. 그렇게 몸조리도 끝나고 출산 휴가도 끝나서 회사에 복귀를 해야 하는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장 먼저 시어머니께 아이를 봐줄 수 있는지 여쭤보고 부탁을 드렸죠. 아직 갓난 아이라서 시어머니가 돌봐주시면 샤오스는 출근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산에 능한 분이셨죠. 아이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애 돌보는 게 어디 쉽겠니? 나는 못 봐줄 것 같구나. 샤오스님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어머님은 연세도 많으시고 체력도 약하셔서 아이를 못 봐주실 테니 보모를 구하면 어떨까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했죠. 보모를 구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니? 우리 집 형편도 어려운데 보모까지 고용하면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예, 이러면 어떻겠니? 안사도는 퇴직도 하셨고 이제 일도 안 하시니 아이를 친정에 맡기면 되지 않겠니? 샤오스는 시어머니의 의도를 확실히 눈치챘지만 이런 일로 시어머니와 신경전을 벌이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친정어머니와 상의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흔쾌히 승낙하셨죠. 걱정 말고 데려와. 외손녀 돌보는 일인데 당연히 좋지. 그렇게 친정에 아이를 보내서 친정어머니께 아이를 맡기고 샤오스는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계속 그렇게 친정에서 3년간 살았습니다. 3년이 지나고 이제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됐습니다. 샤오스는 아이를 집으로 데려온 뒤 방과 후 특별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유치원에 더 오래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샤오슨이 퇴근하는 길에 아이를 유치원에서 데려올 수 있었죠. 시어머니 일상에 방해가 되거나 신경 쓰이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했던 겁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었죠. 그렇게 샤오슨의 아이가 자라서 유치원에 다니게 됐을 무렵 샤오슨의 시누이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시누이를 돌보러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샤오슨에게 말했습니다. 네 시누이는 애도 아직 어리고 그 집은 애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보모를 드리겠다고 하던데 돈이 좀 부족한 것 같더구나. 예, 너는 돈도 잘 벌고 연봉도 높으니 네가 좀 보태주렴. 100만 원 정도는 보탤 수 있지? 샤오스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로 몇 년 전에 내가 똑같은 상황이었을 때는 어머님께서 보모를 드리는 건 너무 비싸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시누이도 보모를 드리려면 자기 형편에 맞게 해야죠. 보모 쓰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며느리에게 돈을 보태라니요? 게다가 어머님도 계산 좀 해보세요. 제 한 달 월급에서 이것저것 낼 거 다 내면 아이한테 들어갈 돈도 부족해요. 학교도 보내야 하고 저희 부부도 생활하려면 아무리 아껴 써도 남는 돈이 없는데
어디 보탤 돈이 있겠어요? 하지만 샤오스는 정말 속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시어머니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남편과 먼저 상의했습니다. 집안의 가계부에 대해 남편과 상의를 했죠. 하지만 남편은 뜻밖에도 샤오슨의 입장을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얼마나 된다고 그냥 보태주지 뭐. 당신도 엄마 성격 알잖아. 그 돈 안 주면 절대 가만 안 계실걸? 그냥 주고 말자. 남편의 이런 말을 들으니 샤오슨도 달리 방법이 없었죠. 결국 자신의 아이를 위해 모았던 적금에서 돈을 빼서 시누이의 보모 비용에 보태줬습니다. 사실 이 정도는 어느 집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일이죠. 그 후로 이제 순조로운 나날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샤오스는 매일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 귀가하며 열심히 일하고 아이도 돌보며 살림에 힘을 보탰죠.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시어머니가 또 한 가지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던 때였죠. 샤오슨 남편의 사촌 누나가 자기 시어머니에게 차를 한 대 사줬다는 겁니다. 네? 그 연세에 아직도 운전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니까. 그 아이 효심이 얼마나 깊던지. 시어머니에게 차를 사드렸다는구나. 우리 늙은 자매들이 그 덕에 우리끼리 그 차 타고 바람도 쐬고 놀러 다니니 얼마나 좋던지. 자식들만 바라볼 필요도 없고 말이야. 정말 너무 신나고 좋더구나. 애미야, 너도 생각 좀 해봐라. 나도 차 한 대 사고 싶구나. 샤오슨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연세가 환갑이 넘었는데 게다가 운전도 못하시면서 웬 차를 사려고 하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운전을 못하면 좀 어떠니? 배우면 되지. 그리고 무슨 질문이 그리 많으냐? 내가 차를 사면 앞으로 애들 등하교나 마트 갈 때 훨씬 편해지지 않겠니? 이제 늙어서 무거운 것도 못 드는데 차 많이 있으면 요긴하게 쓰겠지. 그러니 너는 돈이나 준비하거라. 세상에, 차에 비하면 보모를 고용하고 아이를 돌보는 비용은 쇠발의 피해에 불과했죠. 차 한 대면 수천만 원은 하니까요. 시어머니는 차 사는 일을 시장에서 두부 사듯이 쉬운 일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평범한 월급쟁이 가정에서는 한참 몇 년을 오래 저축해야만 겨우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죠. 샤오스는 다시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어머님은 운전도 못하시고 연세도 60세가 넘으셨고 운전을 배운다고 하더라도 시력도 좋지 않고 밤 운전이라도 하게 되면 큰일 나기 쉽상이라고 설득했죠. 차야 사려면 산다고 치더라도 어르신이 운전하다가 정말 사고라도 날까 봐 걱정이었고 그렇게 되면 정말 큰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역시 달랐습니다. 남편은 마마보이였죠. 자기 돈 쓸 생각은 안 하고 매번 샤오슨에게만 의지했죠. 게다가 전체를 볼 줄 모르는 근시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대답은 뭐 어때? 당신 최근에 월급도 올랐잖아. 월급이 올랐으면 어머니한테 좀 더 보태는 게 옳지 않아? 엄마 성격 알면서 그래. 이번에 돈 안 드리면 끝까지 물고 늘어주실걸? 우리를 못 살게 들들 볶으실 거야. 이렇게 또 샤오슨을 전쟁터에 앞세워 직접 시어머니의 무례한 요구에 대응하도록 떠밀었던 겁니다. 샤오스는 이리저리 고민해봐도 도무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죠. 차를 사달라는 이런 요구가 이번이 마지막일 리가 없으니까요. 집안에 사소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시어머니는 늘 무언가를 바라겠죠. 이런 말은 기대도 못합니다. 애미야, 애 키우느라 많이 힘들지? 내가 좀 도와줄 테니 남편이랑 나가서 바람도 쐬고 좀 쉬다 오너라. 이런 말도 할 리 없겠죠. 이번 명절에는 내가 돈을 좀 보탤 테니 너희들이나 보태 쓰고 나한테는 줄 필요 없다. 시어머니는 명절이나 가족 행사들을 훤히 꿰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온종일 눈치를 주고 마마보이인 남편은 샤오슨에게 암묵적으로 이때쯤 어머니께 용돈이나 다른 뭐라도 드리라고 시켰죠. 자기 엄마가 애 보느라 고생하신다는 이유였습니다. 샤오슨은 평소에 계속 시어머니에게 이런 식으로 돈을 요구당하고 빼앗기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갑은 늘 텅 비고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남편과 상의를 할 때마다 남편은 늘 어른스럽지 못했고 아내의 편을 들거나 이해해주지도 않았죠. 오히려 직접 아내 등을 떠밀어 시어머니와 갈등에 부딪히게나 하고 정말 처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 생활이 몇 년째 이어지자 샤오스는 심신이 피폐해졌습니다. 밖에서는 밖간일을 처리하고 회사에서는 회사 일을 처리하고 집에서는 아이를 돌보며 최대한 시어머니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 노력했죠. 동시에 오늘은 이거 해달라, 내일은 저거 해달라는 시어머니의 끝없는 요구에도 대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요구는 나날이 심해졌고 결국 차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죠. 직장 생활을 하는 샤오슨 내외도 경제적으로 차를 살 여유가 없는데 60세가 넘은 시어머니가 자기 친척들과 자매들을 만나기 위해 차를 사야 하다니 그게 말이나 되나요? 사실 시어머니의 진짜 속셈이 뭐였는지 아세요? 본인이 꼭 운전하려는 것보다는 자기 딸에게 보태주고 싶었던 겁니다. 샤오슨의 시누이에게 차를 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 샤오슨 부부의 처지는 전혀 생각도 안 했던 겁니다. 결국 샤오슨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 일로 며칠 동안 고심하던 샤오슨은 불면증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다가 결국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하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뭐? 남편은 전혀 이해상도 못했죠. 이혼을 하자고? 그깟 차 한 대 때문에 이혼하겠다는 거야? 샤오슨이 말했습니다. 그깟이 아니에요.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나는 혼자서 이 집안의 경제를 책임져 왔어요. 당신 어머니의 끝없는 욕심도 채워드려야 했고요. 어머님 요구를 안 들어드리면 나만 나쁜 며느리가 되고 당신 집안에 분란만 일으키는 며느리가 되잖아요. 나도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결국 이렇게 마마보이는 이혼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마마보이는 차마 엄마에게 사실대로 말을 못하고 잠시 별거 중이라고 둘러댔죠. 샤오스는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시어머니는 샤오슨에게 끊임없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애미야, 돈은 다 준비됐니? 오늘 차를 보고 왔는데 모델은 이 모델이고 또 뭐가 좋다더라. 전부 얼마 정도인데 선납금이 얼마란다.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샤오슨에게 계속 연락했습니다. 샤오슨은 이혼까지 한 마당에 다시 왕래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느 날 차를 찾기로 한 날이 되자 시어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철없는 며느리 같으니 아무리 문자를 보내도 어째 답이 없어. 직접 회사로 가봐야겠군. 결국 회사까지 찾아와 말했습니다. 애미야, 내 차 예약 다 했다. 오늘 돈 내야 하니까 내 계좌로 3천만 원 보내라. 난 지금 차 찾으러 간다. 네 시누이도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샤오스는 아주 깍듯하게 예의를 갖춰 예전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이미 아드님과 이혼했어요. 그러니 앞으로는 왕래할 일이 없습니다. 말을 마친 샤오스는 저는 이만 일하러 가야 해서요. 좀 앉아서 물도 한 잔 드세요. 전 먼저 가보겠습니다. 라고 예전 시어머니께 정중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크게 당황했죠. 이게 무슨 일이람? 갑자기 나한테 아주머니라니. 갑자기 나랑 남이 되었다니. 그럼 차는 어떻게 찾지? 딜러한테는 뭐라고 말하면 좋담? 그리고 곧장 마마보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너 어떻게 된 일이냐? 너희 이혼했니? 그러자 아들이 우물쭈물 말했습니다. 네 엄마, 사실은 며칠 전에 이혼했는데 아직 말씀 못 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 멍청한 놈아, 이혼을 하려거든 조금 미뤘어야지. 내가 차를 산 뒤에 이혼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시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 생각뿐이었습니다. 차를 살 생각뿐이었죠. 정말 그 이기심이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시어머니와 그 아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반년쯤 지나 새 며느리를 들였습니다. 새 며느리는 분명히 시어머니께 효도하고 순종적일 것이라 생각했죠. 샤오스는 늘 공손히 며느리의 역할을 해왔으니까요. 그래서 익숙해진 겁니다. 그런데 새 며느리는 전혀 뜻밖에도 성격이 불같았습니다. 게다가 철저한 원칙주의자였죠. 새 며느리는
자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요. 어머님과 분가하는 게 좋겠어요. 내가 어머님 사실 곳을 봐놨어요. 전셋집을 하나 구했으니 어머님은 거기 사시면 돼요. 무슨 일 있으면 서로 왔다 갔다 하면 되고 그래야 서로 지내기 편하죠. 마마보이 남편은 예전에 샤오순에게 그랬듯이 어물쩍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새 아내는 두 눈을 치켜뜨고 언성을 높였죠. 마마보이 남편은 아내의 귀에 눌려 알았어, 엄마랑 상의해 볼게 라고 했죠. 시어머니 역시 새며느리가 목청을 높이고 눈을 치켜뜨자 그 기세에 눌려서 수락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쇠를 얻어 분가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뭘 요구하거나 차를 사달라는 말은 꺼낼 수조차 없었죠. 매일 버스를 타고 아들 집에 가서 살림을 대신 해주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살림이 시원치 않으면 새며느리는 늘 언성을 높였죠. 어머니, 반찬이 너무 짜잖아요. 이런 구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하지만 방법이 없었죠. 예전에 순종적이고 지혜롭던 샤오순이 있었을 때 시어머니는 배려는커녕 늘 제멋대로 살았었죠. 그 시어머니는 위세를 떨치며 늘 자기 자신과 딸만 챙겼습니다. 며느리에게 잘해줄 생각이 아예 없었죠. 이기심이 극에 달한 사람은 행복을 얻기가 정말 힘든 법입니다. 한편 샤오순 역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새로운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있으면 늘 편안했습니다. 그 새로운 남편은 샤오순뿐만 아니라 샤오순의 딸에게도 무척 잘했습니다. 결국 그 두 사람도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죠. 사실 샤오순과 같은 성격은 항상 상대방을 먼저 배려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린 후에도 부부는 너무나 화목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니 정말 타인을 위해 헌신할 줄 알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을 얻기가 쉽습니다. 이처럼 욕심을 부리는 데는 노인이라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젊은이들만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많은 연장자들도 불법을 수행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울 기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야기를 듣는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 연세가 되도록 다른 사람만 따라하기 바빴습니다. 집집마다 경제 여건이 다릅니다. 타인의 재생 명리만 보고 배우면 결국 해를 입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정말 손해보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결국 최후의 쓰디쓴 결과를 맛보고 나서야 후회합니다. 그 시어머니도 새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야 그 며느리가 얼마나 드세고 사나운지 알게 됐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후회해봐야 이미 늦었죠. 한참 늦었죠. 역시 악인은 악인으로 다스려야 되네요. 맞아요. 시청자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감을 올려주시는데 참 재미있네요. 다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고 하시네요. 속이 시원하기도 해요. 시어머니도 고스란히 돌려받은 거죠. 이것을 혐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질책도 있어요. 마마보이 남편을 보고 얼빠진 민폐남이라네요. 부부관계 처신을 할 줄 모른다며 모두가 비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는 베어도 움이 다시 돋는다. 욕심을 뿌리째 뽑지 않으면 다시 자라 괴로움을 받게 된다. 법구경 중에서
释迦牟尼佛，南无本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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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释迦牟尼佛，南无
释迦牟尼佛，南无本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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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释迦牟。